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6개월째 접어든 홍콩 시위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전면적인 시위 진압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홍콩 현지를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시위 전국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 철회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임시 연장에 합의하면서 해방 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퍼펙트한 승리였다고 사실을 왜곡한 아베 정권 발표에 한일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 이후 전망을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 식물국회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현재까지 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첫 소식 홍콩 구의원 선거 소식과 시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홍콩 현지에 다녀온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고생 많았죠? 그 구의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습니까? 네, 구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거의 다 나왔고요. 현재 452석 가운데 446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범민주, 현지에서는 민주파라고 불렀는데요. 민주파가 388석을 얻어서 현재까지 85%의 의석을 확보했고요. 친중 성향이고 현재 홍콩 정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재파는 58석만 얻어서 참패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역대 홍콩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인 72.2%를 기록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를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구의원 선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을 뽑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네. 또 총선도 아니고 구의원 선거입니다. 네. 이 구의원 선거가 민주파가 과반을 달성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홍콩에는 세 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행정수장인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입법의회 선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구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앞에 두 개의 선거는 간접 선거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의원 선거는 직접 선거로 치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의원 선거야말로 홍콩에서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확인을 해봤고 지금 현지에서 인터뷰하는 상황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의원 선거 때문에 시위는 지금 뭐 다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니까는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그 홍콩 이공대에서 마지막으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거 전날까지도 뭐 폭풍 전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든 경찰병력이든 다 이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대치는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단 그 우리 취재팀이 현재 도착한 게 몇 시였죠? 토요일 오후 죄송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현지 시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공황 상황에서 뭐 숙소로 이동을 일단 할 때 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여러 분위기가 또 있었을 텐데 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놀랍도록 평온했고요. 사실 제가 8월 31일에도 홍콩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도로에서 홍콩 시위대의 복장인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나온 영상들을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할 수 있는 영상들을 자세하게 좀 영상을 띄워주시죠. 인터뷰하면서 뭐 학생 그리고 네. 시민들도 인터뷰를 했을 텐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더 보는 것으로 하고 네. 그들의 어떤 분위기 지금 뭐 일단 보면은 밝은 분위기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의 그 사람들의 인상이나 네. 또 어떤 그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역대 홍콩의 선거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였거든요. 예. 홍콩 시위가 아무래도 홍콩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진짜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중산층이나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이 홍콩의 어머니다 라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시위가 이제 장기화되면 뭐 지금도 뭐 계속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어떤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금융과 산업의 어떤 그 집중지, 중심지인데 경제적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좀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향을 좀 줬나 봐요. 네, 그것은 뭐 외부의 시각만은 아니라 홍콩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홍콩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도시인데 이것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앞자리에 펼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쇠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홍콩 시위가 너무 과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것에서 드러났듯이 시민들은 이 홍콩 경제 침체의 원인이 시위의 과격성보다는 공산당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일단은 홍콩 내에서는 그 민주화에 대한 이 시민들의 열망이 미늘이도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중국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봅니까? 네, 중국에 가서 죄송합니다. 홍콩에 가서 많은 이제 민주파 의원 후보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꼭 과반수를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어차피 시진핑이 홍콩을 공산당 앞자리에 두겠다는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지만 예. 최소한의 타협이라도 하려면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현재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라고 해서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공산당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예. 5가지 다를 공산당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더라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은 글쎄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그 캐리람 장관, 네. 홍콩의 지금까지는 뭐 현실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결단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네, 지금 아침에 이제 홍콩 그 투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중국과 홍콩의 그 사이트들이나 언론사들을 검색했는데요. 예.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있는 매체들에서는 이 홍콩 선거에 대한 기사들이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언론 통제를 하면서 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진핑은 말씀해 주신 대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민의에서 드러난 것을 보고 한 발 양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만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캐리람 장관은 어떻습니까? 탄핵 요구가 상당히 좀 빗발치고 있는데 네.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탄핵은
탄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홍콩의 정치 특성상 결국 시민들이 캐리람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그 결정은 그 최종 승인은 공산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캐리람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시진핑은 캐리람을 보호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캐리람 장관에 대한 탄핵 그 가능성은 이제 현지에서 직접 우리 취 기자가 취재팀이 주시를 한 것이죠. 네네. 자, 홍콩의 출마 후보들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좀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한 것으로 됐는데 누가 당선됐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가장 주목할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미 샴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미 샴. 이름이 짐이고 이제 성이 샴인데요. 예. 이 사람은 홍콩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간 인권 전선. 저 빨간 옷을 입은 비교적 좀 젊은 청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미 샴이라는 인물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목발을 짚고 이제 절뚝절뚝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 샴이 지난 10월 16일에 홍콩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머리를 폭행당해서 예. 병원에 한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지미 샴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요. 홍콩에서는 기적적인 승리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 샴은 출마한 지역이 렉웬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친중 성향의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미 샴은 자기가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뛰어들어서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험지 출마가 되겠죠. 예. 험지 출마를 해서 홍콩 민주화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글쎄 목발을 짚은 것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발 짚은 모습과 살짝 네. 오버랩 되기도 하는군요. 네, 혹시 저 지미 샴의 육성 인터뷰를 준비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송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예. 지미 샴이 영어를 못하고 광동어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광동어로 지금 번역하는 중이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죠? 예,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준비할 시간은 네. 좀 부담스럽겠군요. 이 지미 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인터뷰 내용은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네. 누굽니까?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오스만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스만 챙. 예. 예. 이 사람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때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네. 그것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홍콩 경찰의 어떤 강압적인 실태를 폭로한 인물입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지미 샴과 이 오스만 챙은 다 80년대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10대 때부터 홍콩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날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홍콩 민주화 운동은 이런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직접 이루어낸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중년의 노신사. 네. 노신사는 그 임치원 교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취재팀하고 동행했던 경희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경희대 임치원 교수고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에 대한 어떤 이론과 논리를 홍콩에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예, 그 임치원 교수는 별도의 시간을 준비를 해서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의원 선거가 있었고 홍콩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제도 분위기 양국이 뭐 물론 시긴 합니다만 홍콩과 우리나라 그 총선 그리고 구의원 선거 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지방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예. 서로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서가 또 정치부고 또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에서의 선거는 그동안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비교해서 흥미로운 점이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는
날 투표 시간이 이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인데요. 홍콩은 아침 7시 30분부터 해서 저녁 10시 30분까지 15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새벽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10시 30분에 선거가 끝나는 걸 죄송합니다. 투표가 끝나는 걸 보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는데 예.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노년층의 투표 참여율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의 자정까지만 투표의 자정까지만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홍콩에서는 후보자들이 투표일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홍콩에서는 후보자가 투표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있어서 예. 오히려 투표소에서 후보자를 만나서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상황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평온한 상황인데 홍콩에 여객기로 착륙을 했을 때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 공항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네. 또 그 상업 지역의 어떤 그 상업에 뭐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까? 영향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공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부터 설명드리면 홍콩에서 출국을 하려고 할 때는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공항에서부터 경찰이 막고서 이 사람이 실제로 표를 예매하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을 점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지를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예매를 해서 그 예매한 그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경찰한테 보여주고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공항에 가서 표를 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라면 공항에 출입을 못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예. 상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일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나는 반일하겠다는 가게도 있고 그런데 홍콩에서도 네티즌들이 이 상점은 친중 상점이다, 이 상점은 민주 상점이다라는 것을 다 기록을 올려서 친중 상점에는 민주파가 가지 않고 민주파를 지지하는 상점에는 친중 인사들이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콩 얘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임시 연장과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일부 규제 철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와 협의한 그런 상황, 발표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일본 측에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확인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지소미아 임시 연장과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 일부 철회, 무역 규제 일부 철회 이 문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미국 개입된 상황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와 처음부터 이 문제의 이 국면에 시발점이 됐던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 문제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 문제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급변한 한일 정세에 대한 구체적 쟁점을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방위비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제가 야유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고 있고요. 네, 예. 좀 희미하게 들리는데 제 얘기는 잘 들리십니까? 예, 국장님 얘기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지금 방위비 압박 수위가 당장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또 전망도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10차 그 특별조치협정 그 협상할 때도 미국에서 50% 증액을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관례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 꾸준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하자 했는데 그때도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하되 4%는 넘지 말자 이래가지고 쭉 진행해 왔다가 작년 10차 때는 미국이 50% 증액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것이 막 계속 협상하면서 8%로 됐단 말이죠. 4%를 넘기지 말라 했는데 8%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권례 뭐 작년도 사실상 파격적이었는데 그것까지 깨면서 지금 500%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도 별로 안 좋아지고 과연 이게 동맹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쭉 보았다시피 미국이 항상 주장하면은 뭐 중국도 지금 뭐 꼬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협상의 전문가들을 빨리 등원시켜가지고 과거 우리 했던 그 협상 전문가들 과거에 왜 이렇게까지 증액이 파격적으로 하는 거 무리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감정도 나빠지고 협상도 잘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를 또는 감축을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또 바로 정정을 했지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사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면은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만 협상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도 있고 그 미군들이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들고 나오기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그래서 미국 관리들도 사실상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 국방수권법 만들 때 거기 22,000명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 이런 지침을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가 6.25 전쟁 통해서 생긴 건데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란 말이죠. 미국에서는 린치핀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호 협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건 트럼프가 굉장히 악수를 두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아마 굉장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 방위비 협상하는데 지렛대로 작용은 할 수 있어도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면적인 철수나 감면은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60년 정도가 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일부 축소나 감소도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뭐 어떤 그 미국의 언론에 나타난 거 보면 24,000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투명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미군이 어느 정도 정확히 지금 주둔하고 있는지 정말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500%를 요구하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은 미국 행정부도 우리 행정부도 좀 창피한 게 갑자기 500%로 올렸을 때 그게 되면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그건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소수를 철수하면서. 그러나 지금 다음 그 협상할 때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독일, 일본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단
그 작년에 50% 증액 요구에서 8%로 올렸거든요. 이번엔 500%로 증액 요구를 하면은 뭐 8%보다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처드 아미티지, 그러니까 미 국무부 부장관 출신이죠. 그리고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인사도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기고 글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 안보관 신뢰는 이미 훼손됐다, 손상됐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좀 무겁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손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 상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 방위비 협상 문제를 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협상이 뭐 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손상될 것 같으면은 미국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이거를 국내 정치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쭉 관료 지내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 하는 얘기를 동맹 관계가 무엇이냐 상호 필요해서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짧게 앞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진영에서도 정말 최고의 저 협상 달인들을 빨리 내세워서 과거에 우리가 왜 작년에도 50% 요구했는데 8%까지 증액했느냐, 그거밖에 올릴 수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필요하지만 미국도 필요하다 이런 걸 끝까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하면은 이거는 뭐 동맹 아닌 다른 나라하고 할 때도 이 정도는 요구하는 건 상식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그렇게 500%는 안 올려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런 정도는 합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섭외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강제징용 이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이 일본의 경제 침략, 무역 규제 철회, 일부 철회에 대한 합의와 그리고 지소미아 임시 연장에 대한 합의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짚고 세밀하게 다퉈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최봉태 변호사와 함께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뭐 금요일 전격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고 주말에 또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점차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이 고려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대화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상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안 나갔어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배상 책임을 관철시킬 전략을 우리 측에서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 이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문제, 이 문제가 향후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법원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제 서두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 뭐 내년 초에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자산 현금화보다는 이 포괄적인 화해를 통해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금화라든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이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베 정권이 지금 이 기조에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아베 정권이 이제 사죄를 지금 하면 좋겠지만은 사죄를 지금 안 하는 그런 딱한 입장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베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집안이 이 전범 책임자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가 했는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책임을 스스로 인정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과를 하도록 만들 방법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직시하게 역사를 직시하도록 잘 이렇게 지금 이끌어내면은 이 역사를 직시하게 되면은 사죄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뭐 사죄를 요구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역사를 직시하도록 잘 이끌어 가지고 사죄의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예.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자, 이번 협정 저변에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문희상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가서 언급한 그런 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국가, 우리 정부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일단 뭐 구체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때문에 나오는 제안 같은데요. 이 문희상 안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지금 문희상 의장님 그 안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뭐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이게 뭐 1+1+ 알파라고도 보도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2+2+ 알파 이렇게 보도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희상 의장님의 안은 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괄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뿐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비시급 전범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많은 피해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피해자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은 이 피해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게 양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당한 그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 주체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과거부터 반드시 일본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해서 2+2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이 지금 이제 국회에 아직 발의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제출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희상 안으로 절충됐을 때의 국민적 반발은 그렇다면은 아직 입법이 안 준비가 된 상황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을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소미아 임시위원장 그 전에 전제가 됐던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 철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하실 때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제도 지금 정영 안보 실장님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 정부가 이게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주 상습적인 그런 버릇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이 안보실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사실과 이게 일본 언론들이 지금 이게 일본 여론을 고려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금 하도록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개인 청구권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지금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외상도 자기 국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우리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는 마치 이 청구권 입장에서 소멸된 것이나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해서
건전한 여론을 갖다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플레이는 한두 번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고질적인 버릇이기 때문에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면은 지금과 같이 그 비밀 협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일본 언론들 이중 플레이에 말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 협상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게 피해자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청구권 협정 제 3조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청구권 협정 제 3조에 따라서 협의를 하자고 원래 1월 달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청구권 협정 제 3조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이게 이 협상의 장이 서로 정치 선전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지 말고 이 청구권 협정 제 3조에 따라서 개인의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 없는지 살아 있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소멸시켜서 피해자 구제를 할 것인지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의 그 구제의 길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일제시 강점 치하에서 벌어진 일본의 불법 행위,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또 이런 항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신 대표적인 법률가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앞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개인 청구권을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풀기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사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되었다든지 이렇게 구제를 원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 판결이 서로 다르고 모순되기 때문에 참 이거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한국 대부분의 판결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일본 사법부도 개인 청구권들은 살아있어서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게 일본 사법부 태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양국 사법부가 공히 피해자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 안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또 구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피해자들의 이 구제를 위해서 양국 사법 판단을 존중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마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것처럼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또 속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법률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그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금같이 밀실 협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상력이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비밀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 협상에서 이용당하지 말고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협상을 하도록 일본 정부를 이끌어내서 협상을 하면은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끌면 됩니다. 예,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한국과 일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을 해야 한다. 양국의 국민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강조를 했군요. 이 지소미아 임시연장 그리고 그에 전제한 일본의 무역규제 일부 철회에 대한 문제는 잠시 후 리포트 하나를 전해드리고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는 정경유튜브 시간에 계속 집중도를 높여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예,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국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홀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주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경제에서 미국은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로 지역과 일본,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0월 중 실업률은 3.6%로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0%,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자 수는 GM 파업 등 비농업 부문의 일시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2만 8천 명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 밖에 3분기 성장률은 소비를 중심으로 1.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6%를 웃돌았습니다. 10월 중 소매 판매는 0.3%로 증가 전환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로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금년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2.9%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일본 경제는 3분기 중 생산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3분기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전분기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수입도 감소세입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1월에서 10월 중 5.2% 증가에 그치며 소폭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철, 시멘트 및 전력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하락했으며 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 부진 지속 등으로 약세입니다. 유로 지역은 3분기 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생산이 2분기 마이너스 0.7%에서 3분기 마이너스 0.7%, 자동차 화학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한 데 기인한 영향입니다. 다만 노동시장은 명목임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9월 실업률이 7.5%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일본의 무역 규제 일부 철회와 지소미아의 임시 중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세부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정경유통 시간에는 지금 일본 정부의 속내, 속셈과 그리고 우리 한국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주간 코너죠. 이 정경유통 시간에 이종훈 박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난 그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가장 주목받는 이 반전이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말에도 한창 좀 시끄러웠죠. 특히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잘 아실 테고 일본에서는 이 한국이 양보를 한 것이다. 퍼펙트하게 이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사히 신문 보도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이제 종료 정지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 보도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일본 쪽에 이제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해서 일본의 퍼펙트 승리다. 이렇게 또 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양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한국 정부의 양보에 따라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 그런 정도로 일본 쪽에서 지금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일본도 그러면 수출 규제 부분을 좀 재고를 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쪽에서 지소미아 이 파기 결정을 철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라는 게 대체로 지금 일본 쪽의 설명 내용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 보도로만 나온, 그러니까는 팩트 체크가 안 된 보도로만 나온 네. 그 아베 정권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뭐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한국이 계속 뭐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까지 나서서 한국을 압박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아베 정권이 지금 펴고 있는 그런 부당한 정책은 미국도 인정한 정당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쎄요. 이 어떤 시나리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신 우리 정부는 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정용 아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도 높게 그런 항의도 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도 삼고 그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판정승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과 포용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친 결과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판정승한 것이다. 일본 쪽에서 이제 보도를 통해서 퍼펙트 게임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 또 일본 그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더니 일본 쪽에서 사과를 해왔다. 예, 이런 내용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또 뭐 사과한 적 없다라고 하는 또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박에 재반박이 자꾸 지금 이제 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배경을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크게 두 가지 점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최근에 그 사쿠라 그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일본이 뭘 양보를 했다거나 뭐 내줬다라든가 이런 식이 되면 국내에서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스캔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번 사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한 거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어찌 됐건 뭐 그 카드를 썼고 뭐 카드를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철회를 하면서 뭔가 얻어냈어야 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얻어진 건 없거든요. 예. 수출 규제를 뭐 철회했다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겁니다. 대화를 이제 하기로 한 국장급 대화까지만 하기로 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뭐 현금 주고 어음받았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예.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뭐가 나온 건 없는 거예요.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한국 내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문책론이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나섰던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고요. 다른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변수들은 뭐냐 하면 향후에 진행될 그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 예. 그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협상을 할 때, 특히 한국 정부하고 외교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좀 화를 돋구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본인들의 실리를 취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명분을 취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굳이 뭐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예.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떤 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뭐 일단은 그 입장 표현을 굉장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 입장에는 앞으로도 이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내에 그 여론도 문제지만 한국이 굉장히 좀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한 것 아니냐. 특히 일본과의 어떤 그런 무역 규제, 지소미아, 자존심을 갖고 하는 국방 안보 이런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머리를 숙인 것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나 네. 그런 악의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일본 정부는 이거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내적으로 좀 약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인은 지금 이제 임기도 더 연장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또 헌법 개정도 하고 싶고 내년 올림픽도 또 잘 치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우려먹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 쪽,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다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얻어내야 될 것은 결국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철회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응 카드로 내놓은 게 WTO 제소와 지소미아였는데 두 개를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포기한 상태, 그 카드를 접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WTO 제소 부분은 좀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카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두 개를 지금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이걸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법원 그 판결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결국 수출 규제는 일본이 또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카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원샷 딜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정교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교해야 하겠지만 일본 정부가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려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거칠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속된 말로 말릴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그 이 박사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소미아와 WTO 제소 이 두 카드를 다 접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든지 그 일부 철회를 일본이 번복을 하게 되면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카드는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다시 되살리기가 과연 쉽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카드를 접게 된 데는 일본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미국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작용을 했던 거고 또 미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찌됐건 한미 관계에 약간 좀 이상징후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쪽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또 이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하는 점이죠. 네. 지금 뭐 남아있는 또 분수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입니다. 스촨성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12월 하순에 있는데 정상회담 지금 일본이 저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겠느냐 하겠느냐 또는 뭐 유화적으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응대를 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검승부가 한번 남은 거죠. 아베 총리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걸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베 총리의 전략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속내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시 국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게 유리한가 그리고 일본이 받을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선까지고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리면 문제는 풀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그 문제도 아베 총리로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 예. 자, 그 점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시 이제 국익에 우선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박사님의 이제 전망이시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